안녕하세요.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페이지 24입니다. 자, 회계의 정의.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회계의 분류 볼까요? 회계의 분류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누구이냐, 즉 외부 정보 이용자이냐, 내부 정보 이용자이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로 분류가 됩니다. 관리회계라는 용어 대신 원가회계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관리회계라는 용어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재무회계는 목적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누구한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리고 관리회계는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누구에게?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고수단은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 즉 외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정해진 틀, 즉 재무제표라는 정해진 틀을 사용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정해진 틀 없이 그 목적에 맞는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원칙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는 룰에 따라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죠. GAAP. G가 뭐라? Generally. 일반적으로. A. Accepted. 인정되는. 그리고 A. Accounting. 회계. 그리고 P. Principle.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GAP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 원칙 이런 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목적에 딱 맞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적혀 있네요. 영어 알아두기.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간략하게 참고 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출제 범위 아니지만 우리 처음 회계 그리고 세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IFRS,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이게 우리 출제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에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요 기준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K-GAAP, 한국에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K, 코리아에서 인정되던 갭이다. 이겁니다. K-갭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 기준. 그래서 규모가 작은 영세한 회사 같은 경우 회계를 원칙에 따라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세한 회사들은 조금 간략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중소기업 특례 이런 사항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 집합들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더 큰 단위로는 일단 외감 업체이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외감 회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비외감 회사,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 외부 감사 안 받아도 되는 회사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직전 연도 자산 총액이 과거에는 100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120억 원으로 이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규모가 큰 기업이야.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장부 작성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라고. 누구한테? 외부에 있는 저 같은 공인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받으라고. 이 장부가 제대로 작성된 건 맞습니다라는 검사 받은 후에 공시하라고. 왜? 규모가 크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감업체 그리고 그 자산 총액 120억 이하인 회사들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비외감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답니다. 상장기업, 그리고 비상장기업. 상장이 뭡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그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있거든요. 그 주식시장에 우리가 올려놓은 회사, 그걸 상장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는 크다, 즉 120억 초과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회사들을 비상장기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아예 작은 회사들을 비외감회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소기업. 됐죠? 중소기업.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더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업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회계 기준 3개고 기업군이 3개라고 이제 다음 나오죠. 어떻게?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KGAAP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자, 잠시 후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상장하고 싶다? 그러면 IFRS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FRS로 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자, 기본적으로는 K갭이 원칙인데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요 특례에 따라서 해도 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규모는 작고 중소기업이지만 꿈은 크다고. 10년 후에는 나는 상장하고 싶다. 그럼 미리 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작성하면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그리고 기업 집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우겠다고 앞으로? 일반 기업 회계기준 K갭을 배울 것이고 요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것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한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출발하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가정 회계 공준이라고도 합니다. 자,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자, 현금 받았냐 줬냐로 수익 비용 인식하지 말고 외상거래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가 첫 번째 회계 기본 가정. 두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회사 주인이 한 명이라고요. 우리 회사의 주식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주의 재산하고 회사의 재산하고 각각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그리고 계속기업의 가정. 자, 회사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할 정도로 올해 문 닫는 게 아니고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존속한다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인위적 기간으로 끊어가지고 재무상태 그리고 경영성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 기간으로 끊어가지고 보고한다. 즉 회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기준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지만 될까라고 정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목적 적합성, 의사결정의 목적에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 기업 간에, 그리고
기간 간에 이렇게 비교를 서로 할 수 있어야지만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의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들이 회계의 질적 특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을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로 손꼽습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성은 대전제가 되겠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뭔가 정보가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발점, 즉 정보 이용자를 위한 특성으로 손꼽는 것이 이해 가능성이고 주요 질적 특성으로 손꼽는 것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포트 개념, 보조 개념의 질적 특성이 비교 가능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가 시험 출제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질적 특성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그리고 신뢰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딱 나와 있죠. 사지선다로 내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썼고, 자, 목적 적합성 세 가지, 그리고 신뢰성 한 가지 섞어가지고 4개 중에 하나 신뢰성에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목적 적합성입니다. 회계 정보가 그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된다.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게 목적 적합성이 되겠죠. 자, 목적 적합성의 세부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예측같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는. 그리고 피드백같이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우리가 제공했던 회계 정보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피드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피드백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적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시성. 그래서 정리해보면 목적 적합하려면 과거 거에 대해서 지금 맞냐 틀리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피드백 가치. 그리고 미래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치.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적시성.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하나씩 구성 요소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신뢰성. 신뢰성의 구성 요소는 표현의 출세성입니다. 표현이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숫자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게 표현의 출시성이고요. 그리고 검증 가능성은 네가 측정하든 내가 측정하든 비스무리한 결과를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즉 그게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과를 의도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 없이 중립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립성이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이 된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립성 이꼴 객관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은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비슷한 결과 됐죠. 그리고 표현 출시성은 그야말로 조금 구체화된 숫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비교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비교 가능성은 약간 서포트하는 개념의 질적 특성인데 보조적인 질적 특성인데 비교 가능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적 원칙 그리고 통일성. 계속적 원칙은 자, 기간 간에 올해 1년 전 2년 전, 3년치가 일관된 방법으로 장부가 작성되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기간 간의 비교 가능성을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일성은 A기업, B기업, C기업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만 비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 이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즉 통일성 이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자주 출제되는 단골 메뉴다, 그죠?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최고로 이상적이지만 두 가지가 성격상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산 평가 방법이란 원가법 그리고 시가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가법은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토지를 오늘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자, 토지의 땅값이 해마다 바뀌죠. 들락날락하지만 우리는 토지라는 걸 1억 원을 주고 샀으면 땅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개의치 않고 그게 유형자산이라면 그냥 원가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장부상. 그거를 원가법, 역사적 원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가법은 뭡니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샀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있다가 팔아먹으려고 주식을 샀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하면 그때그때마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 평가손실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거를 시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자산이지만 이게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원가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시가법 처리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원가법은 그야말로 한 번 딱 산 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신뢰성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 적합성은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적합성이 뛰어난 거는 시가법이 조금 더 목적 적합성이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수익 인식 방법을 진행 기준, 완성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진행 기준은 뭡니까? 건설공사의 경우 자, 10억짜리 건설공사입니다. 그런데 2년 걸리면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아직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익을 미리 인식한다는 거죠. 진행 얼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될지 그걸 산정해 가지고 수익을 미리 인식한다. 그게 진행 기준이죠. 진행 기준을 하면 목적 적합성, 즉 올해 1년 지났을 때 올해 의사결정할 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돈 받지도 않았는데 수익을 인식하다 보니까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뛰어나려면 완성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완성 기준이 조금 더 신뢰성에 부합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 개념을 봤을 때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 그리고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조금 뛰어난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손익 인식 방법 봅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그야말로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받아야만 인식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 강조된 것이고 발생주의는 아직 돈 안 받아도 미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은 뛰어나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시기. 자, 1년에 한 번씩 연차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연차 보고를 하면 자, 그야말로 1년이 딱 회계 기간이 마감되고 나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신뢰성은 뛰어나다. 그런데 반기, 즉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중에 뭔가 의사결정할 때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차 보고만 하면. 그래서 반기, 즉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고하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 아직 회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됐죠. 그래서 중간 보고서는 목적 적합성, 연차 보고서는 신뢰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 됐죠. 자, 기출하기 문제 봅시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사례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걸 떠올리면서 풀어보자고. 외울 게 아니고 이해하면 못 풀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자산평가 방법에 따라서 원가법, 시가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신뢰성이 뛰어난 것이고 시가법은 목적 적합성이 뛰어나다. 맞다. 그죠? 두 번째, 수익 인식 방법은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이 뛰어나고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뛰어났다. 거꾸로 됐다. 그죠? 3번, 손익 인식 방법에서는 현금주의는 신뢰성이 뛰어나고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성이 뛰어났죠. 마찬가지 거꾸로 돼 있었고 재무제표 보고 시기는 결산 재무제표, 즉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뛰어났고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이 뛰어났다. 거꾸로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자,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자, 질적 특성 말고 제약 요인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효익과 비용입니다.
우리 뭐 비용과 효익이라고 하고 효익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유용한 재무 정보, 즉 회계 정보를 하더라도 그 회계 정보를 만드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 즉 그 회계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보다 그 회계 정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업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게 합리성을 벗어나잖아. 자, 그죠? 그래서 그 유용성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정보를 산출하는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효익과 비용의 원칙이다. Cost and Benefit이라고 합니다. Cost and Benefit.